오늘은 임재의 소설 수성지 전체 줄거리와 핵심 정리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조선 중기 작가 임재가 지은 한문소설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고려시대 가전체 문학 내지는 가전체 소설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거는 술, 지팡이, 엽전, 돈, 종이 이런 사물들을 의인화한 작품들인데, 그것과 달리 이 작품은 그런 사물도 있지만 마음을 의인화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게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눌 수 있는데, 전반부는 천군전과 같은 초기 천군 소설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지만, 후반부에서는 술을 주인공으로 하는 국양장군이 활약하는 등 해가지고 국순전이나 국선생전에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닌가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심적 세계와 사물의 세계가 공존하고 있다는 점, 그 다음에 가전체와는 달리 일대기 형식이 벗어났다는 점, 그 다음에 서술자의 평, 사관의 평가가 없다는 점 등등으로 본다면 가전체가 소설적으로 발전된 것이다 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전체 줄거리 볼게요. 전체 줄거리는 두 가지 형태로 갈 겁니다. 일단은요, 우리가 보통의 어떤 일반적인 스타일,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이라고 하는 요 5단계로 볼 거고요. 그 다음에 뒤에 가서 핵심 정리할 때 그때 3단계로 보는 관점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발단 보겠습니다. 천군이 다스리는 나라에서는 이때 말하는 천군이라는 건 임금이고요. 임금이 바로 뭡니까? 마음이라고 보시면 돼요. 천군의 신하인 인, 의, 예, 지 여기까지가 사단이죠. 사단과 희, 노, 에, 락 이거는 칠정이죠. 시, 청, 언 보고 듣고 말하고 동 움직이는 거 등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는 세 가지 부류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사단을 신하로 두고 있고요. 그 다음에 칠정을 신하로 두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감각 같은 경우를 신하로 두고 있다. 제각기 맡은 임무를 잘 수행하여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었다. 이거 특별하게 문제가 될 만한 상황은 없네요. 그런데 전개로 넘어가니까 어느 날 두 사람이 천군에게 찾아와 천군의 땅에 성을 짓고 살게 해달라고 부탁을 한다. 그래, 그렇게 천군은 일을 허락하고 두 사람은 성을 짓기 시작한다. 성이 완성되면서 성 안에는 조고대와 충의문, 장렬문, 묵고문, 변리문 등 4개의 문이 잠깐 충의라고 하는 건 충과 의로움이죠. 그 다음에 장렬은 이거는 우리가 연려문 세울 때 그 연려 이런 거예요. 무고는 억울하게 모함받은 거잖아. 변리 거꾸로 읽으면 이별, 가만 이거 좀 말이 좀 이상한데, 이별문, 모함문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안에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불안과 수심에 둘러싸여 살게 돼요. 그러니까 이걸 딱 보니까 이 충인문에 사는 사람들은 충성을 다하다가 죽은 사람들, 억울하게. 장렬문은 이거는 연려 내지는 기조, 정절 이런 걸 지키다가 죽은 사람들. 무고 이거는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 변리 이건 이별해서 죽은 사람들. 결국 전부 다 정상적인 죽음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불안과 수심에 둘러싸여 살게 돼요. 그리고 그 세력이 천군에게까지 미치게 된다. 그래서 천군의 나라는 불안해지기 시작한다. 태평성대를 누리다가 문제가 발생한 거네요 라고 보시면 돼요. 위기, 천군의 나라가 위기에 처하자 주인홍은 신하예요. 천군에게 수성, 이때 숫자가 근심이에요. 근심으로 만들어진 성, 조금 전에 두 사람이 지은 성이겠죠. 뿌리째 없애버릴 수 있는 방책을 제안하면서 국양장군을 추천한다. 자, 여기서 새로운 인물 나오네요. 국양장군, 아까 해지에서 봤나요? 국순전, 국선생전처럼 이건 술을 상징한다. 술에 대한 의인화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에 천군이 허락을 하고 공방으로 하여금 공방전 생각하면 돼요. 뭡니까? 뭐니 해도 머니죠. 돈. 국양장군을 데려오도록 한다. 이후 국양장군은 옥으로 만든 배를 타고 못을 건너며 술로 연못을 만들었대. 성을 파괴할 것을 맹세한다. 절정.
국양장군이 성을 공격하기 시작하면서 성 안의 사람들은 항복을 한다. 그러나 구런은 되게 유명한 사람인데, 그죠? 역사적 인물이죠. 홀로 항복하지 않고 머리털을 풀어헤친 채 달아나서 그가 간 곳을 알지 못하게 된다. 결말 부분은 이제 해피엔딩이겠죠, 뭐. 국양장군이 성을 완전히 파괴하고 천군의 나라는 다시 평화를 되찾는다. 그렇죠. 근심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성이 파괴되면서 사람들은 불안과 수심이 사라지고 천군의 나라는 다시 태평성대를 누리게 된다. 해피가 엔딩,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우리가 이 전체 줄거리를 통해서 어떤 정리할 것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한문소설이고요. 우의적 풍자적이고요. 인간의 심적 조화, 즉 마음의 조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보면 돼요. 특징은 인간의 마음과 감정, 그렇죠? 천구는 마음을 상징했고 인의, 예지, 희노, 애락 뭐 이런 것들이 신화로 뒀어요. 그죠? 의인화하여 서사를 진행하고 있다. 자, 보세요. 의인화에 따른 서사 전개인데 일단 인물을 봅시다. 천군, 마음을 의인화한 것으로서 이성과 감정, 감각을 잘 다스려 태평성대를 누리는 주인공이다. 그러나 근심의 성이 세워지면서 나라가 불안해진다. 주인공, 자, 천군을 보필하는 충신이고요. 마음은 만물의 주인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마음을 숭상하고 그 다음에 충성을 다하겠죠. 다음에 국양은 아까 국양장군이에요. 누구를 의인화한다고? 그렇죠. 술이에요. 천군이 수심에 빠졌을 때 수성을 파괴하는 역할을 한다. 그의 활약은 수심을 몰아내는데 중요한 구실을 한다는 작가의 의식을 강하게 드러난다. 그렇죠. 스트레스 받으면 술 가지고 푸는 사람도 있긴 해요. 너무 많이 먹으면 그건 좀 위험하죠. 구런은 역사적인 인물이에요. 그죠? 자, 제자 송옥과 함께 수성을 썼습니다. 천군을 수심에 빠뜨리니 원이 되고요. 여기서는 인간의 어떤 감성적인 마음을 의인화한 인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까 우리가 이제는 줄거리 얘기하면서 5단계,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얘기하면서 그 전에 3단계로 보는 관점이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3단계로 보는 관점에서 서사를 본다면 태평, 혼란, 회복, 내지는 원형은 원래의 모습, 타락이 뭐 혼란이겠죠. 그 다음에 회복,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는 중간에 이 혼란, 나라가 근심에 빠지기 이전의 상태와 이후의 상태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태평, 원형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마음과 현실이 조화를 이루면서 태평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게 그래 와서 성지어 조그만 기미나 흔들림에도 완전한 상태는 불안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되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혼란은 뭐냐? 혼란은 여기 있는 이 타락과 관련된 부분이겠죠. 자, 이 타락은요, 요거 작은 기미나 흔들림. 그것이 바로 뭐냐? 그러면 두 사람이 와서 성을 쌓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러자 이것을 허락을 한다는 거예요. 허락을 하니까는 5만 가지 원한과 시름을 안고 죽은 인물들이 성 안으로 다 몰려들어. 그래서 문제가 발생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충의문, 정열문, 무고문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죠? 이런 문들로 죽은 영혼들이 막 몰려드는 거예요. 마치 좀비가 몰려들고 강시가 몰려들듯이. 자, 이런 혼란에서 이제는 국양장군에 의해 뭐 어디로 갑니까? 그렇죠. 태평한 세상으로 가죠. 그 태평한 세상이 바로 이제 회복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공방이 국양을 찾아가서 수성을 타파를 하고 그 다음에 원상 복귀가 됩니다. 그랬을 때 이제는 연호를 사용하는, 그 연호가 뭔데? 복초라는 연호를 사용하는 봄에 일어납니다. 처음으로 되돌아가다예요. 자, 그러니까 결국 처음이 뭐였죠? 태평이었죠? 그래서 이제는 이 혼란 상태를 깨고 그 다음에 다시 마음이 조화를 이루는, 한쪽으로 기울어졌던 감정이 어느 정도 균형을 잡는 이러한 상황까지 가게 됩니다. 이렇게 끝부분에서 즐거움에 도달한 상태는 원래 처음 상태와는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 왜? 시련을 겪고 난 다음에 처음으로 돌아온 것은 시련을 겪기 전과 조금 다르기는 하죠.
어쨌거나 저쨌거나 어쨌거나 그쨌거나 간에 이 작품은 어떤 극단으로만 치닫는 요소를 그대로 방치하지 말고 균형과 조화의 근거를 두고 조절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조화와 균형과 조화, 넘치지도 않고 모자르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스타일은 아무래도 중용이라고 하는 것에 영향을 받았다. 중용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두 번째, 역사적인 전례와 고사를 활용하고 있다. 근데 이건 이 작품만의 특징은 아니고 고전소설은 이런 전고를 많이 사용하기는 합니다. 자, 일단은요, 인용 보세요. 수많은 전고, 즉 역사적 전례와 고사를 인용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거 봅시다. 그럼 이런 부분이 있어요. 목동은 녹양촌 안에 붉은 살구꽃이 핀 담장을 가리켰다. 공방이 국양장군을 찾아갈 때 쓴 표현이에요. 자, 이때 붉은 살구꽃이 핀 담장을 우리는 원문을 보면 행화촌이라고 나옵니다. 근데 이 행화촌이라고 하는 것은 술집을 가리켜요. 그렇지. 국양이 술이니까 술집에 있겠죠. 근데 이게 어디에 나오는 구절이냐 그러면 중국의 시인 두보의 시에 나오는 구절을 인용한 것이다 라고 보면 돼요. 또 하나, 이 대목에서 재밌는 게 있는데 뭐냐면 백안이에요. 하얀 눈이란 뜻이죠. 근데 하얀 눈, 그럼 우리 눈을 보세요. 눈을 보면 검은 눈동자가 있고 주변에 하얀 흰자위가 있잖아요. 이 하얀 눈 백안이라고 하는 것은 이 흰자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업신여기거나 아니면은 냉다에 흘겨보는 눈을 가리키고요. 동진의 완적이라는 사람이 좋은 사람은 푸른 눈으로 바라보고 싫은 사람은 눈의 흰자위를 드러내고 맞이했다라는 고사가 있어요. 그 고사에서 유래한 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제 뭐가 있느냐 그러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어디 이제는 국양장군이 수성을 함락하면서 이제 포고문을 내립니다. 그때 나온 말인데 무릇 천지는 만물의 영녀요. 영녀라고 하는 건요, 주막집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광음, 세월의 흐름은 맥대의 과객은 여행객이니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한마디로 사람은 또는 인생은 잠깐 세상에 태어났다가 그 다음에 사라지는 것이다. 인생무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200의 시 춘야돌이 원서라고 하는 작품에서 인용한 구절이라고 보면 됩니다. 또 하나 볼게요. 어디냐면 여기 있어요. 여기 해골의 즐거움만 못하다 라고 하는 것은 해골은 죽은 거죠. 산 사람보다는 죽은 사람이 낫다는 거예요. 자, 이게 어디에 나오는 말이냐 그러면 장자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장자가 쓴. 거기에 보면 죽음은 남면의 왕락보다 낫다라는 말이 있는데 거기서 나온 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살아서 고생하는 것보다는 죽으면 왕도 없고 신하도 없고 빈부도 없고 가난한 사람도 없고 부자도 없고 잘난 사람도 없고 못난 사람도 없고 다 죽으면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살아서 고생하느니 죽는 게 나아 라는 뜻이에요. 약간은 허무적인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지만 어쨌거나 간에 인생은 한바탕 꿈이라는데 차라리 죽지도 못하고 살아서까지 이렇게 근심과 한으로 가득 찰 이유가 있겠느냐라는 마인드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술이니까 이런 마인드를 갖죠. 다음에 역경에 이르기를 서리를 밟으면 굳은 얼음어는 겨울이 온다. 서리를 밟는다는 건 조그만 조짐이야. 조그만 안 좋은 조짐이 있으면 큰 사고가 일어난다 라고 하는 역경의 어떤 구절을 인용해서 위험을 경고하고 대비해야 한다 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는 목념과 함께 형곡 흙구덩이 속에 생매장 당한 선비 400여 명을 부려 역사를 지켰다라고 했는데 이것만 봐가지고는 모르고요. 힌트는 어디에 있냐면 여기 있어요. 진시황의 태자 부소가 이거예요. 진시황이 선비들을 생매장시킨 일이 있었죠. 역사적으로. 뭡니까? 그렇죠. 분서갱유죠. 자, 책을 다 때려부시고 불태워버리고 그 다음에 유생들 선비들을 다 죽인 거.
그거를 인용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분서계획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중의법이에요. 중의법이라는 건 이 작품이 한글 소설이 아니라 한문 소설이잖아요. 한문 소설이니까 아무래도 발음 가지고, 한자어의 발음 가지고 장난친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여기에요. 고주를 버리지 않고 병을 거느리고 왔으니 천군이 모형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형에게 국양장군에게 얘기하는 거야. 모형을 시켜서 국양장군에게 얘기하기를 고주를 버리지 않고 병을 데리고 왔대요. 자, 이때 고주라고 하는 건요, 외로운 군주를 가리키고요. 그럼 병은 뭐겠어요? 병사가 되겠죠. 그래요. 그러면 나를 버리지 않고 이 위험에 처해 있는 나를 구하러 네가 군대를 끌고 왔으니 참으로 기쁘기가 측량할 수가 없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때 병을 우리가 술병이라고 생각한다면요,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시장에서 파는 술을 우리는 고주라고 하고요, 병을 술병이라고 보자. 이래버리면은 두 개로 해석이 가능해지는 중의적 표현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오늘 임제의 소설 수성지 전체 줄거리와 핵심 정리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